미국과 대한민국, 유럽의 고혈압 진료 지침이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공통되게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혈압과 활동혈압 측정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진료질과 혈압 측정이 고혈압을 확진하고 배기고혈압을 배제하고 감염고혈압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정확한 혈압 측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측정 전 5분간 휴식하고 조용히 앉아있고 커피와 술, 담배를 피한다 뿐만 아니라 등받이에 받치고 앉고 두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잘 내려놓는 것까지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년에 자마 인터넷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커프 사이즈도 매우 중요한데요. 커프가 너무 작은 경우, 예를 들면 팔뚝이 상당히 굵은 분들 같으면 일반 커프를 썼을 때 혈압이 5에서 20까지 높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세가 많으시거나 체중이 작으신 분이 일반 커프를 써서 커프가 너무 클 경우에는 혈압이 1에서 6까지 더 낮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 랜더마이즈드 크로스오버 트라이얼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혈압 진료 지침을 잘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커프 사이즈도 잘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겠고 등받이에 받치고 앉고 발을 바닥에 잘 내려놓는 것까지 모두 잘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림으로 다 표현된 것이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제시하는 가정혈압 측정 지침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등받이 있는 의자에 등을 대고 잘 앉아 계시고 양발을 바닥에 잘 대고 계시고 적절한 크기의 커프를 사용해서 적절한 높이에서 자동혈압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가정혈압 측정은 매우 중요하고 모든 측정값을 빼지 말고 적으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자분에 따라서는 혈압이 처음 쟀을 때 일반적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처음 측정값을 빼고 적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든 측정값을 빼지 말고 적으세요 라고 교육할 필요가 있겠고 똑바로 잘 앉아서 정확하게 재세요 라는 말도 중요하겠습니다.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 아침 고혈압이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압을 하루에 한 번만 잴 수 있다면 아침과 밤 중에서는 아침 혈압 측정을 더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된 강조점은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을 처음부터 공고하였고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도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서 단일 제형 복합제를 처음부터 쓰도록 공고하였는데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재미있습니다. 이 예외의 경우를 보면 혈압을 별로 낮출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혈압이 많이 낮아지면 위험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위험군 일기고혈압이나 혈압이 조금밖에 높지 않은 초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을 많이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80세 이상의 고령자나 노쇠하신 분이면 혈압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게 단일 제형 복합제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혈압이 160이나 100을 넘거나 고위험 고혈압 환자에서는 처음부터 소량의 이제 병용요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물 병용요법을 할 때는 ACDS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 AC 이니비터나 ARB, 칼슘 채널 블러커, 다이렉티스 그리고 이 3제를 충분한 용량으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뇨제가 일반 용량 이상으로 포함된 3제를 충분한 용량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저항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스피로락톤 저용량을 컨비네이션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여러 임상시험에서 일관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제, 3제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근거가 확립이 되었고 얼마 전 4제 병합요법에 대한 연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쿼텟 4중주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고혈압 환자에서 표준 용량 단독요법 대
표준 영장의 4분의 1 용량의 사제를 싱글필 컨비네이션으로 초기 치료하는 것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네 가지 약제를 쓰지만은 이 네 가지 약제의 표준 용량의 4분의 1만 쓰기 때문에 암로디펜의 경우 1.25mg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제 병합요법을 하면 혈압 조절률이 더 높고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목표 혈압에 도달하고 그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압약제에서 이렇게 2제, 3제, 4제까지 초기 병합요법의 근거가 계속 쌓이는 것과 비교해서 당뇨의 경우에도 2제 병용요법이 꾸준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가 이미 나와 있고 최근에는 3제 병용요법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엠파글리플로친 10mg, 시타글리틴 100mg, 메포민 1000mg를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인 환자에게 투여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평균 A1C가 11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A1C가 적어도 9를 넘는 상당히 고혈당이 심한 분들에게 초기 3제 요법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4개월 동안 혈당, 대사 및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봤을 때 혈당이 더 꾸준하게 조절이 잘 되고 혈당 조절 목표를 더 잘 달성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 우려할 만한 부작용에서도 별다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당뇨의 경우에도 초기 2제나 심지어 3제까지도 병용요법에 대한 근거가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틴의 경우에도 에제티니브 병용요법에 대한 근거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레이싱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레이싱 트라이얼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로슈바스타틴 10mg 더하기 에제티니브 10mg 복합제와 로슈바스타틴 20mg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로슈바스타틴 10mg와 에제티니브 10mg 복합제를 준 경우 1차 평가 변수인 심혈관 사망과 주요 심혈관 사건, 비치명적 뇌별중요법이 병용요법에서 고강도 당독요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조금 더 낮게 나타났고 LDL 콜레스테롤이 70 미만으로 조절이 잘 되는 경우도 병용요법에서 더 높았고 부작용으로 인한 시험약 중단과 용량 감소가 병용요법에서는 도리어 더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슈바스타틴 20mg가 부작용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고려할 점은 한국인에서는 중등도 강도의 스타틴 용량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점입니다. 아토바스타틴 10mg나 로슈바스타틴 5mg만 사용하더라도 40% 이상의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한국인에서 보고가 되었고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아이버스 인트라버스큘러 울트라소노 결과에서는 아토바스타틴 80, 로슈바스타틴 40을 썼을 때 아이버스 검사로 관상동맥의 죽상경화반 퇴행 효과가 보고가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관상동맥 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는 아토바스타틴 20, 로슈바스타틴 10mg만 사용해도 관상동맥 죽상경화반 퇴행 효과가 보고가 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에서는 적절한 검사가 시행될 필요가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에서 검사의 시행의 목적은 고혈압 이외에 또 다른 심혈관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무증상 장기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창성 고혈압의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약제 선택에 참고를 하고 약물 부작용을 모니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와 함께 다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고혈압 적정설 평가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고혈압 매개 장기 손상의 범주를 보면 LVH나 Estimated GFR, 유린 알부민 유리아, 카로티드 IMT 같은 여러 장기 매개 손상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혈압 매개 장기 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은 기본 검사로서도 당연히 시행이 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팔로우업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EKG에 나타나는 LVH의 경우
베이스라인으로 하고 나서 혈압 조절을 충분히 잘 했을 때 약 6개월 정도만이라도 혈압 조절이 잘 된다면 EKG의 LVH가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imated GFR의 경우에도 혈압 조절이 안 되어서 생긴 CKD의 경우에는 혈압 조절을 6개월 이상 충분히 잘 했을 때 Estimated GFR이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알부민 유리아의 경우에는 혈압 조절을 수주만 잘해준다 하더라도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매개 장기 손상의 베이스라인 워커뿐만 아니라 이분이 혈압 조절이 잘 되는지 오간 데미지의 호전으로 확인하는데도 EKG나 Estimated GFR, 알부민 유리아가 아주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기본 검사에서 적어도 매 1년마다 재검하고 기본으로 해야 될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CBC와 소듐, 포타슘, 크레아티닌, 에스티메이티드 GFR, LFT, 유릭 애시드, 공복 혈당과 리피드 프로파일, 소변 검사에서 유린 알부민 크레아티닌 레이시오, 그리고 일반 유린 테스트, 심전도, 흉부 X선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고혈압 외의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1차 목표가 됩니다. 고혈압 외의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으로는 연령과 가족력, 흡연, 비만, 디슬리피데미아, 그리고 혈당, 즉 다이아베티스가 있습니다. 표적장기 손상의 평가에서 심장을 보는 제일 기본적인 검사는 심전도가 되겠고, 심전도 이상이나 자심실 기능 이상이 의심되면 심장 초음파를 할 수 있겠습니다. 12주도 심전도에서 심실부하나 긴장, 허혈, 자신방 확장, 전도장애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혈압 환자에서 제일 흔히 나타나는 소견 중에 하나는 자심실 비대가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심방세동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는데요. 심방세동을 잘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도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심실 비대를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심전도를 보면 LVH with strain임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V리드를 보면 자심실 비대인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환자가 아주 자심실 비대가 심하고 혈압 조절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에코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EKG의 경우에도 스콜로 라이언 진단 기준에 따르면 자심실 비대입니다. 이 정도의 심전도는 일반 고혈압 환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심전도인데요. 스콜로 라이언 진단 기준을 잘 확인해서 LVH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자동 판정의 정확도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실 만하겠습니다. 이처럼 EKG에 자심실 비대가 있으면 다른 나라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에서 10년 CVD 사망 위험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10년 CVD 사망 위험이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와 함께 ST 세그먼트의 변화나 T웨이브 변화도 함께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표적장기 손상 평가에서 콩팥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을 해야 되겠고, 이 알부민 크레아티닌 레이쇼를 측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스티메이티드 GFR과 알부민 유리아는 말기신 질환 발생 위험을 잘 반영합니다. 보시면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감소할수록 말기신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알부민 유리아가 증가할수록 말기신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관련성이 상당히 리니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기신질환 외에 올코즈 앤 카디오바스큘러 모탈리티도 에스티메이티드 GFR과 알부민 유리아가 상당히 리니어하게 잘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와 당뇨 환자에서 신장 질환뿐만 아니라 올코즈 모탈리티, 카디오바스큘러 모탈리티 예측에도 알부민 유리아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D9 카디오레날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알부민 유리아 크라이테리아와 에스티메이티드 GFR 크라이테리아가 두 개 다 권고가 되어 있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정상 범주라 하더라도
알부민 유리아 레인지에 알부민 유리아가 있을 경우 카디오바스큘러 모탈리티와 프로그레시브 CKD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뿐만 아니라 알부민 크레아티닌 레이시오, 즉 알부민 유리아 측정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크레아티닌 측정을 했을 때는 크레아티닌의 값만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 세 명의 사진을 봤을 때 나이나 연령이나 건강 수준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세 분의 크레아티닌은 다 1.2입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측정에서 멈추면 안 되고 크레아티닌에서 에스티메이티드 GFR을 반드시 측정해서 환자의 신장 기능과 카디오레날 리스크를 잘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에스티메이티드 GFR을 가장 잘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공식으로서는 여러 연구들 결과에서는 CKD EPI 공식이 제일 안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CKD EPI 공식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45에서 60 사이로 애매하게 나왔는데 이분이 정말 CKD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할 때는 시스타틴 C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린 딥스틱 테스트도 알부민 유리아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대만 코호트 연구에서 유린 딥스틱 테스트에서 네가티브인가 트레이스인가 1파지브, 2파지브, 3파지티브에 따라서 올코즈 모탈리티가 상당히 리니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있어서 유린 딥스틱 테스트에서 나오는 알부민 유리아 결과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표측장기 손상평가에서 혈관 부분에서는 경동맥 초음파나 경동맥 대퇴의 펄스 웨브 벨로시티나 앵클 브라키아 인덱스가 혈관의 표적상기 손상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동맥 초음파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IMT를 주로 봤었지만은 IMT가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의 발생 위험과 연관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 알려져서 최근에는 경동맥 초음파를 할 때 플락이 있는지를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락의 정의는 주변 내준막 두께에서 0.5ml 이상 또는 50% 이상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1.5ml 이상 두꺼워진 경우 플락으로 불리게 되겠고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락이 있을 경우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ASCVD 발생 고위험군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아스로스코레시스 영상 검사로서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인데요.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나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 발생 위험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아주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로티드 플락 스코어도 플락의 위치나 개수에 따라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 발생 위험과의 관련성이 아주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근래 건강검진에서 저설량 흉부 CT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설량 흉부 CT를 보면 그냥 흉부 CT의 CD를 열어서 보시면 코로나리 아테리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지 없는지가 레디올로지스트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리 아테리에 작은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를 마일드 코로나 아테리 칼시피케이션, 중등도 이상의 약간의 칼시피케이션이 있을 때 모더레이트 칼시피케이션, 헤비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로 그냥 주관적으로 비주얼하게 그레이드를 판단해서도 이것이 나중에 심혈관 사망 위험을 밀접하게 반영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코로나 아테리 칼슘 스코어링이나 코로나 CT 안지오를 따로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폐암 검진을 위한 또는 일반 건강검진용 저설량 흉부 CT에서 CT 사진을 반드시 한 번쯤은 보시고 코로나 아테리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환자의 향후 CVD 위험을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ASCVD 예방을 위한 스타틴 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의 진료 지침에서는 죽상동맥 경화상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2차 예방으로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스타틴을 사용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의 리스크를 프리딕션 했을 때 7.5% 이상이면 스타틴을 사용하는 것으로 미국 진료 지침에서 권고가 되고 있는데, 미국 진료 지침의 경우 코카시안, 즉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프리딕션 툴이라서 인종적 차이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향후에 대한민국 국민의 10년, 10년간 질환 발생 위험들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이 올해 유러피안 소사이티 오브 카디올로지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인종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큐리스크라고 구글에 쳐보시면 큐리스크 프리딕션 툴은 오픈이 되어 있어서 쉽게 환자의 데이터를 넣고 10년, 10년간 질환 발생 위험들을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종을 한국인이 큐리스크3는 영국에서 사용되는 툴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비율이 높지 않아서 한국인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고 이스트에시안으로서 차이니즈가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산하면 한국인도 얼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리스크 프리딕션 툴을 사용해서 10년, 10년간 질환 발생 위험들을 평가하고 7.5%나 10% 이상이면 스타틴을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코로나리 CT 안지오나 카로티드 울트라소노에서 아스로스코레시스나 플락이 발견되면 스타틴을 사용할 수 있겠고, 다른 목적으로 시행한, 즉 폐암 검진이나 일반 건강 검진에서 시행된 로도즈 체스트 CT 등이나 압도멘 CT에서 관상동맥 석회화나 에오타의 아세로스크레스가 있을 때도 스타틴을 사용하는 것이 ASCVD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큐리스크3 툴을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증례 3번 환자의 데이터를 큐리스크3에 넣으면 인종을 화이트 또는 인종을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분의 10년, 10년간 질환 발생 위험도가 22.8%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 이스트에이시안, 대표적으로는 한중일 3국의 환자들을 대규모로 코호트 연구 결과를 해보면 유러피안 피플이나 코케시안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낮은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인종적 차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종적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종을 차이니즈로 넣게 되면 10년, 10년간 질환 발생 위험도가 22.8%에서 15.7%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약 SCVD가 이미 있는 분이라면, 예를 들면 관성동맥 질환을 이미 앓으셨거나 MI를 앓으셨거나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앓으신 분이라면 아톨바스타틴 20mg 이상, 로슈바스타틴 10mg 이상 또는 비타바스타틴 4mg를 충분히 사용해서 아스로스크로틱 플락의 리그레션을 목표로 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싱 트라이얼 결과를 참고해서 아톨바스타틴 40 대신에 아톨바스타틴 20 플러스 에제티미드 10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고, 로슈바스타틴 20 대신에 로슈바스타틴 10 플러스 에제티미드 10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ASCVD가 없었던 분이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1차 예방이라고 한다면 아톨바스타틴 10이나 20 정도로도 충분하겠고, 로슈바스타틴은 5나 10 정도로도 충분하게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H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됨에 따라서 HDL이 너무 높은 경우 어느 정도 높아야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대상으로 HDL 콜레스테롤 수치와 10년 메이스의 관련성을 본 연구 결과를 보면 U자형 관계를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이 남성은 90 이상, 여성은 130 이상일 때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같은 메이스의 고위험군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HDL 콜레스테롤은 낮은 것은 당연히 고위험군인데 남성의 경우 50에서 60 사이, 여성의 경우에는 80에서 100 사이가 위험도가 제일 낮고, 남성은 90을 넘으면, 여성은 130을 넘으면 도리어 해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지는
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맥파 전달 속도도 환자의 혈관 경직도를 평가하고 향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혈관의 탄성이 좋고 경직도가 낮으면 맥파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의 탄성도가 떨어지고 경직도가 증가하면 맥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응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원가에서 많이 쓰는 것은 상완 발목 맥파 전달 속도인데요. 상완 발목 맥파 전달 속도의 경우에는 13m/s 이상일 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상완 발목 맥파 전달 속도의 경우에는 약 13m/s 이상일 때 향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혈압을 진단하고 평가한 뒤에 특정 어떤 약을 혈압약으로 써야 될지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제일 1차약으로 많이 공고가 되는 것은 ACE 인히비터나 AR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에서는 ACE 인히비터를 썼을 때 드라이 코프의 발생 비율이 열에 2명 또는 3명까지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ARB를 흔히 더 많이 쓰게 되고요. ARB를 제외하고는 CCB 정도가 여러 적응증에서 흔히 많이 권고가 되는 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봤을 때 혈압약과 당뇨약을 처방함과 동시에 검사를 적절히 하는 것이 실제로 진료를 보는 의사에게 부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고혈압 당뇨성 적정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 환자와 당뇨 환자를 봤을 때 혈액검사나 요검사, 심전도 검사 같은 것을 적절히 잘 시행하게 되면 적정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나중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혈압 당뇨 환자를 봤을 때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작은 인센티브로서 고려할 만하겠습니다.